4.15 총선까지 앞으로 6일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 여야 정당들.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 등이 선거 승패를 가를 새로운 변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로 내일로 다가온 사전투표, 4.15 총선 판세와 유권자들이 유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선거이다 보니까 참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평론가님, 네. 각 정당들 막판 총력전 펼치고 있군요. 네네, 뭐 D-6이라고 하셨지만 예. 저는 토요일에 찍을 거거든요. 저기서요? 이틀 D-2예요. 아, 예. 전 주말에 좀 시간이 있어서. 아, 네. 그 막판 총력전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번에 가장 최대 변수는 코로나19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를 제대로 잘 막아내고 종식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의 승률을 높이는 것이다. 네. 여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등 네네. 네. 경제적인 대책과 방역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야권은 야권. 예.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의 실책을 아. 꼬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사실 이게 방역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지 예. 뭐 치적은 아니지 않느냐. 아. 그리고 초기에 좀 우왕좌왕하지 않았느냐. 뭐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네. 중국 눈치 보기, 중국 저자세 외교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이제 비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코로나가 시작됐다. 아. 예,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네. 경제 전문가잖아요. 네. 이분이 경기가 거지 같다. 아유, 깡통을 찰 지경이다. 그런 이게 표현을 거센말을 거센말을 하면서 하셨군요. 예. 주로 이제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데 예. 여야가 지금 모두 막고 뚫고 네. 창과 방패 대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뭐 총선의 격전지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예. 격전지 좀 짚어주시죠. 예, 격전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광진을, 동대문을, 그리고 동작, 그리고 중성동을 하나 더 얘기하면 송파을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광진을 같은 경우는 고민정 전 대변인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이렇게 붙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록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인지도 높고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패기에 넘치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임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와 구 정부의 대결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관록의 정치인과 그 신인의 대결을 볼 수 아주 있는 게 바로 신인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판사 출신 여성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도 예.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에서는.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원내대표까지 지냈으니까 관록의 정치인인데 판사 출신 두 여성이 대결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곳이고요. 네. 장경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네. 민병두 현 의원이 사실 이제 경선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예. 그래서 표가 어떻게 분산될 거냐 하는 부분, 이 문제가 이제 여기는 또 관심사고 이혜훈 의원이 지금 원래 지역구에서 경선 탈락했다 이곳에 다시 와서 예. 공천을 받아가지고 결국 또 대결하게 됐고요. 송파을 같은 경우에 최재성 민주당 현 의원 네. 그리고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지난번에는 최재성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이번엔 어떻게 될지 다시 재대결 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유권자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공약일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래도 네. 무엇보다도 이제 뭐 민생 안정이라든지 예. 이 경제 회복에 관한 공약들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예. 전에 무엇을 보고 뽑으시겠습니까? 하는 예. 여론조사에 1번이 공약, 네. 2번이 인물, 네. 3번이 정당 이랬는데 지금은요 정당 보고 뽑겠다는 유권자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요? 결집을 좀 하는 건가요? 결집하는 현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 공약이 없어요. 어. 제대로 된 공약이 없습니다. 지금 예, 공약은 이런 거죠. 21대 네. 국회니까 예. 입법부에 우리 정당이 일정 의석을 점한다면 네. 4년간 국정을 이렇게 펼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굳이 따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의 공약이라고 하면 코로나19를 잘 막아내고 경제적인 후폭풍도 최소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게 주요 공약이고요. 야당의 공약을 굳이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정권 심판하겠다가 공약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와닿는 공약은 아니에요. 아하.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선거를 이끄는 두 수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낙연 위원장은 네. 조금 이제 통합을 강조하는 뉘앙스고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황교안 이제 이 대표 쪽은
아무래도 정권 시판에 더 네. 거세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맙시다. 아하. 미워하겠다. 뭐 지금 이런 격돌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미워하자라는 말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공약이 실종된 부실 총선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예. 굳이 따진다면 이 긴급재난지원금 등 네. 이 코로나 재정이 여당의 공약이었는데 야당이 마지막에 이거 현금 살포 아니냐, 돈 선거 아니냐 이렇게 네. 비판을 하다가 100%에게 다 지급하자는데 입장이 선회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야 의견이 수렴되는 포인트가, 바람에 예. 네. 오히려 총선 끝나고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추경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지급할 건가, 이 지급의 금액과 방식을 놓고 대상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게 오히려 공약 아닌 공약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공약이 없다시피 하다. 그래서 네. 그런 비판 나온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네. 이번 총선이 사실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그렇죠. 투표하는 그렇죠. 그게 사실 의미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크죠. 청소년들의 표를 잡기 위한 뭔가 공약은 없나요? 공약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있습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떤 공약을 내놨냐면 사실 이제 이번 그 18세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뭐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 사건 이후에 교육 공정성 문제, 교육 공정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사회적 그 논란이 됐었고 그 문제를 좀 더 부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지금 공약을 냈냐면 국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국립대를 반값으로.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렸거든요. 서울 시민의 경우.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립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예.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외고 이런 특수 목적고들을 일반고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예. 완성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여기에 와 정반대의 공약을 냈어요. 아, 반대군요. 뭐라고 네. 그랬느냐면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겠다. 예. 다시 이런 그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교육 격차가 있더라도 이런 중요한 학교들은 계속 50% 이상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지금 네. 수시가 좀 늘어나는 비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정시 비율을 50% 이상을 또 유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정책으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교육 정책이라는 건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너무 다르게 교육 정책을 내다 보니 네. 일관성이 없고 네. 지금 초등학생에서 대학교 가는 그 나이가 되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네, 일이 이루어지는데 맞습니다. 일관성을 좀 가져달라 이런 지금 여론들이 있습니다. 만 18세 유권자 수가 54만 8천 명.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수의 1.2%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또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굉장히 많네요. 이게 1.2%라는 게 적게 보이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총선에서는요. 박빙 지역 같은 경우 아주 뭐 1% 미만의 차이로 그렇죠. 되는 예. 몇천 표, 네. 심지어는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네. 많아요. 그래서 이 18세 지금 유권자들 현재로 보면 2020년 4월 15일 기준이니까 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네. 이게 1.2%밖에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결국 취업 문제, 등록금 문제 이런 민감한 교육 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총선 이전에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가 N번방 사건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지금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선거 공약도 이거 지금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국민적인 공분과 경악이죠. 예. 이게 피해 여성들의 이제 안타까움도 그렇고 지금 이게 공범과 주범들이 속속 잡히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매일 이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야 공히 N번방 사건 관련해서는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엄단하자라는 목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을 놓고 묘한 기류가 있어요. 뭐죠? 이제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네. 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은 엄벌에 처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범이나 주범은 다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좀 특색 있죠. 뉘앙스가 좀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앞전에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네. N번방에 연루된 우리 당에 연루자가 있다면 우리는 당내에서 퇴출시키겠다. 어허. 또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 미래통합당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당이든 N번방에 연루된 당연한 공범이나 거죠. 예. 혹은 이것을 구매자가 있었다면은 이거 뭐 당원 자격 정지하든지 중징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뭔가 기획, 조작 이런 게 진행 중인 게 아니냐 하는 음모설에 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선거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예. N번방 사건의 공범 중 뭐 어떤 정치인이 있다. 네. 모 당 소속에 아무개가 있다. 예. 라고 밝혀졌다라는 기사 같은 게 나오면 사실은 상당히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N번방 사건에 대한 뭐 엄벌 이것은 모든 당이 공약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둘러싼 묘한 기류가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뭐 선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잖아요. 아, 예. 전날도 터지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토요일에 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네. 걱정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밀폐된 공간이니까 예, 이게 예. 방역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을 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 엄격한 방역 작업을 예. 이제 시사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독도 계속 하고요. 예. 기표소 안에 혼자 들어가서 이 도장 여러 사람이 만진 거 그러니까, 아닌가? 네. 그거 일회용 장갑 줍니다. 장갑 끼고? 예, 장갑을 끼고 하고. 예.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네. 들어갈 때 세정, 세정하고. 손 세정하시고 예.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네. 앞에 투표하려는 분하고의 거리를 네. 최소한 1.8m 내외 아하. 유지하시고 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제 신분 확인을 해야죠. 네. 기표소에 들어가면 도장을 맨손으로 잡지 마시고 네. 거기서 준 일회용 비닐 장갑으로 비닐 장갑 끼고. 찍고 네. 찍으시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넣으시고 장갑 버리고 손 세정하고 나오면 예. 매우 완벽에 가까운 네. 그래도 이제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준비를 선관위가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네. 사전 투표 내일 10일하고 토요일 11일 네. 3,500여소고요. 그리고 이제 본 투표는 이제 10,0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본 투표는 지역에 이제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야 되는데 이 방역 이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미리미리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 미리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꼼꼼하게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투표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코로나19 사태 속 투표소에서는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먼저 투표소 안과 밖 모두 실시되는 방역은 사전투표 전날은 물론 1일차 종료 후 그리고 사전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투표 당일 선거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소 입구에 도착하면 앞 사람과 1m 간격을 유지한 채 순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간격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꼭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입니다. 발열 체크 전담 요원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해서 투표소에 입장하는 모든 선거인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체온에 이상이 없으면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손 소독을 한 후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구에서 손 소독과 비닐 장갑 착용을 마친 선거인은 관외 선거인과 관내 선거인으로 구분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네. 먼저 관내 선거인은 투표 후 투표용지를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아하. 투표를 모두 마친 뒤 착용하고 있던 비닐 장갑을 별도로 마련된 처리함에 버리면 되는데요. 네.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할 때 이상 증세가 있으면 투표 절차가 달라집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투표소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선거인은 임시 기표소에서 손 소독을 꼼꼼히 실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확인 절차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투표 사무원이 대신 교부받아 주는데요.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다음 임시 기표소에서 직접 기표를 한 후 투표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다시 투표 사무원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투표 사무원은 투표지를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달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모든 투표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착용한 비닐 장갑을 버리고 투표소에서 퇴장하고요. 이상 증상 관련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전투표 내일과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 이분들은 투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예. 확진으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가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전투표 기간인 10일, 11일 양일간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를 합니다. 네. 지금 전국에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 8개 장소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거소 투표를 하지 못한 분들 계세요. 네. 집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거소 투표 신고를 못하고 또 신고 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뒤에 자가격리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신고 기간이 3월 28일이 마감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자가격리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관위하고 방역당국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가격리가 된 후에, 그러니까 자가격리 기간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네. 자가격리 한 분들을 위해서는 네. 따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로 무슨 시간을, 말이냐면 예. 6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오전 예.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투표 시간인데 네. 그 투표 마친 이후에 시간이나 그 전 시간에 따로 시간을 좀 마련해서 이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예. 지금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다. 확정된 건 아닌데 아, 네.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발표를 하는 그러면은 거네요. 네, 나중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전투표 중요성이 참 커지면서 지금 여야 후보들이 나서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로 네. 총선 결과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능 못 전혀 안 해봅니다. 되나요? 네. 여야 모두 지금 사전투표의 중요성 강조하고 많이 예. 해주십사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야 모두 투표율이 떨어질까 걱정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어요. 네. 사전투표율은 쭉 높아져 왔는데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은 높은데 본투표율이 낮으면서 그냥 전체 투표율은 평작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사전투표율도 떨어지고 본투표율도 떨어져서 예.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 세 번째로는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본투표도 많이 모이셔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예. 있는데 전 3번째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요. 예. 네, 3번째가 돼야 맞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의 수 중에 어떤 A, B, C가 되더라도 여야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전투표로는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21대 총선 참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선의 승패를 가를 또 다른 변수, 최 교수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부동층이에요. 부동층 같은 부동층. 경우에 지금 현재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왜냐하면 견고한 지지층, 여야든 거대 양당의 견고한 지지층은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네. 이 사람들 표를 가지고는 승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층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네. 보여지고 네. 야당은 지금 샤이 보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보통 보수. 일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5%, 1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오, 예. 이건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샤이 보수가 얼마나 총선에 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냐 하는 네. 부분,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무소속입니다. 공천에 탈락해서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 때문에 예.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건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역별로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면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이고, 투표율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아까 최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했을 경우에 뭐 전반적으로 예전의 경우를 보면 투표율이 저조하면 보수에게 좀 유리하다. 유리하고 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맞아요. 뭐 어떻게 결론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투표율도 어쨌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투표 지금 6일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말씀씩 간단하게 해주세요. 좀 네네. 아니 부탁드립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드릴게요. 에이브럼 링컨.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야, 네. 교수님. 4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